전에 여기 좀 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이닉스에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고민들도 많이 했어요. 다음은 뭘까? 근데 역시 데이터와 하드웨어가 합쳐지는 것 같아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블록체인이 하드웨어 없이는 구동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우리가 각각을 봤던 것들이 다 합쳐질 거다. 자, 요새 4차 산업혁명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걸 데이터로 관점으로 봐요. 1, 2차는 기계하고 전기 다 아시겠지만 저도 요새 그 네이버 들어가서 많이 봐요. 2차년도 2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가 바라보는 1, 2차는 기계에서부터 전기까지 중요한 게 대중이라는 겁니다. 대중산업, 대량 생산, 대중방송 뭐 이런 것들이 1, 2차까지의 중요한. 그래서 요 이론을 보셨는데 82십 룰, 디비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파레토의 룰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일거리가 회사에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20가지가 나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의 80%를 그 20가지 일에 중요한 일에 투자하면 승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1, 2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예요. 왜? 그게 대중을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객의 80%가 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게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1, 2차 때의 어떤 데이터 분석은 이 파레토의 법칙을 가지고 감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 결국 효율성입니다. 난 제품 하나 만들어서 80%의 고객한테 팔면 돼. 나머지 20%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게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라고 그러지만 우리 잘할 때는 아까 대표님이 아주 옛날 얘기 하셨는데 깜짝 놀랐는데 저는 요새 젊은 애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귀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요거 한 얘기만 할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대표님 얘기랑. 우리 잘할 때는 대를 위해서 서로가 희생돼야 되는 게 미덕이었어요. 야, 난 다 싫어. 뭐 이래도 야, 이 대세야. 그럼 너 다 희생해야 돼. 그게 다 이 대중산업에서 나온 우리가 대중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대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대를 위해서 서로가 희생돼야 돼요. 왜? 효율성 때문에. 결국 효율성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죠. 근데 1, 2차 산업혁명이 끝나는 시점을 저는 1950년으로 봐요.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까지의 데이터 분석은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 언제 생겼냐면 1850년대 그 전에 수학 뭐 이런 거고요. 통계학이 그때부터 1950년까지의 그 통계학이라고 보는데 이 통계학을 대표적인 왜 통계학을 그때 잘랐냐면 컴퓨터가 없을 때요. 손으로 다 통계학을 계산할 때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뭔가 분석을 해야겠는데 컴퓨터라는 툴은 없고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데이터는 많은데 샘플링이죠. 통계학의 반은 샘플링입니다. 많은 데이터 중에 내가 어떻게 샘플을 바이어스되지 않게 뽑아내느냐 이게 통계학의 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통계학의 관점은 정적인 거, 특히 상태값. 이 스태티스틱스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스테러스입니다. 상태값.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립된 좀 큰 그래프, 그러니까 평균, 편차, 맥스, 민 이런 거 다 큰 거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1억이든 고립된 값, 현실 세계에서 좀 떨어진 것 뽑아내서 그래서 정형화된 모델 기반이죠. 뭐 가우시안이어야 돼, 포화송이어야 돼.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몇 개 샘플링해서 봐서 이 분포가 내가 알고 있는 모델하고 맞춰요. 그게 가우시안 모델이냐, 포화송 모델이냐, 유니폼이냐. 그래서 계산을 이어나가는 이게 이제 통계가 했던 방식이죠. 실세계의 데이터를 모델과 접합해서 이 뭐죠? 전역값만 보는 게 이제 통계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데이터는 사람이 손으로 하나씩 모으니까 데이터 품질이 너무 좋습니다. 왜? 모으면서 다 틀린 것들 다 걸러내니까. 근데 속성, 여러분들 알면 DB에서 속성의 수, 컬럼의 수, 엑셀의 컬럼의 수는 10개 이상 넘어가면 계산을 못해요.
레코드의 수도 100개까지. 그래서 이 당시는 되게 간단한 모델로 계산하는 에러가 일어나지만 전역을 보는 거라 문제가 없어요. 전역을 보는 거라 그 당시에 그 마이닝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이제 1, 2차 산업혁명 끝절이에 컴퓨터가 발명이 됩니다. 얘가 결국은 1, 2차와 3차를 구별하는 3차로 들어가는 문이면서 1차를 마감하는 1, 2차를 마감하는 중요한 기술이었고요. 컴퓨터가 나오니까 이제 통계학이 컴퓨터를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온 용어가 머신러닝이에요. 요새 머신러닝, 기계학습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요새 나온 이름 같죠? 그때 나온 거예요. 통계학이 컴퓨터랑 만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통계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자. 그게 나온 게 머신러닝이고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죠. 왜? 1950년대만 봐도 메모리만 있었습니다. 디스크는 요새 얘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머신러닝의 모든 알고리즘은 메모리에 데이터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서 디벨롭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게 남아있어요. 알고리즘 틀에 메모리만 봐요. 이게 디스크 페이지나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컴퓨터로 이제 리플렉트가 되니까 에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장점은 통계학의 모델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보는, 실증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디시전 트리, 분지 뭐 이런 것들이 제너티브 알고리즘 이때 나온 거고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제일 무르익을 때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막 발전시킬 때죠. 개인 PC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 PC가 발명이 되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초고속 통신망 이게 만들어지면서 정보화 사회, 우리의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그 핵심이 뭐냐면 오프라인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는 거예요. 전산화돼서 우편 요새 쓰시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메일도 되고 구청 안 가시죠? G포스도 다 되고 핸드폰 갖고 다니셔가지고 줄 서는 게 없었잖아요. 이번에 그 KT 일어나는 사람도 쓰긴 썼지만 이때 이거 맨날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줄 서다가 살인 사건 일어나고 기억나시죠? 이거 좀 나이 드신 분 다 아세요.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여자였던 것 같아요. 네, 네. 3분 100원 넣으면 3분씩 하는데 그걸 계속 줄 서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칼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한 두세 번 일어났던 걸로.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얘기가 그런 것들을 다 옛날로 넘기는 건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효율화입니다. 1, 2차 산업혁명도 효율화고 3차 산업혁명은 그 오프라인 세계를 온라인으로 매핑한 것 뿐이에요. 사실 매핑하면서 효율화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BPR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게 다 이 얘기입니다. 1, 2차 산업혁명 때 있던 컨베이어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작업을 컴퓨터로 매핑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리엔진할 이 얘기가 거의 한 20년 그죠? 일어났던 거고 그거의 핵은 디지털화 그리고 전산 프로세스화 이게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고요. 사실은 3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것들이 다 전산화됩니다. 그죠? 아직까지 손으로 하시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데이터를 보면 정형 데이터. 군인들처럼 관계형님이 다 쓰시겠지만 다 정형이죠. 컬럼상에서 엑셀 위에서 DBMS 위해서 이때 3차 산업혁명의 호수를 이룬 거는 정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관계형 DB다. 관계형 DB는 영원히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거 뭐 없애줄 수가 없는 기술이고요. 근데 이것만 아시면 또 안 되실 수 있고요. 자, 근데 1995년 정도에 이 컴퓨터가 점점 더 커집니다. 왜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병렬 컴퓨터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네트워킹도 되고 컴퓨터가 더 커지고 빨라져요. 그래서 1995년이 어떤 그 데이터 분석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 전까지는 운영계만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운영계. 근데 1995년 정도 되면서 분석계가 생겨요. 그게 뭐냐? 데이터 창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셔서 큰일 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데이터 분석계가 생기고 그거의 대표적인 기술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그거 위에서 올랩이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KDD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식 발견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정립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분석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엄청난 양이 아니죠. 그때는 DB를 사용한 분석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때 분석계에 들어간 뭐 강의 막 하다 보니까 BW라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거 공부해서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5년도에 사실은 DB가 분석계에 들어간 분석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당시는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 분석도 사람이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들의 창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웨어하우스 쇼핑 가면 쫙 정리 잘 해놨잖아요.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일어난 거를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분석할 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컬렉트해서 꺼내오는 기술. 이게 벌써 한 2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빅데이터 얘기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가 레시피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광계형 DB 기술을 쓴 거고요. 요새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하이브 같은 그 빅데이터 기술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얘기가 되는 거지. 광계형 DB 가지고 계속 요새도 분석계 뭐 빅데이터요 얘기하시는 분들 약간 좀 그런 분들. 자, 그래서 1995년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는 머신러닝보다 더 뒤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광산이죠. 데이터 홍수 속에서. 이때는 더 컴퓨터도 빨라지고 네트워킹이 되잖아요. 이 네트워킹이 됐다는 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실시간에 거의 컬렉트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이 가요. 사실 기술이 참 아이러니컬한 게 한쪽이 절대 먼저 안 갑니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니까 요새 뭐예요? 신경망을 칩으로 만들죠. 옛날엔 그거 생각 못 했을까요? 다 생각했어요. 근데 때가 안 된 거야, 때가. 근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다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따로 발전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따로 오다가 창구라 내가 만들고 봤더니 머신러닝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이제 메모리 안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가 물론 커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에 다 안 들어가는 분석 방법론이 그 당시에 이제 DB 기술이 머신러닝과 합쳐지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지금. 그래서 요 사이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 패키지 보면 다 디스크 I/O 같이 붙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데이터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한 번 데이터 스캔해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게 베스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요때 이제 엠관 규칙, 순차 패턴 뭐 이런 기술들이 DB 기술만 사용한 그 지식을 찾아내는 기술이죠. 그런 게 발전했습니다. 요게 시간이 많으면 영화도 보여드리는데 이거 아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요건 다 아시죠? 네. 요거 모르시는 분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25년 됐지만 이건 적극 추천됩니다. 추천드립니다. 이건 꼭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영화 만든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건 좀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새 얘기한 빅브라더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경찰이 뭐죠? 그 당시 기술로는 일어날 수 없는 치료 못 해가지고 냉동됐다가 100년이가 있다 다시 경찰 하는 건데요. 이거는 완전히 전국이 다 CCTV로 그래서 총 들고 다니는 저는 막 잡아오고 욕하면 파인 내리고 뭐 벌금 때리고 막 이런 영화예요. 근데 요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요. 진짜요. 제가 오산 CCTV 과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2,000개가 돌아갑니다. 그 CCTV에. 이제 올해부터는 얼굴 인식을 다 해요. 그러지 막 사람이 어디로 가니까 치매 찾는 뭐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빅브라더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건 안 하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IoT도 나오고 뭐 AI 별게 다 나와요. 진짜로. 요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특히 중요한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97년 얘기예요. 97년에 가트너 다 아시죠? 요새도 계속 떠들잖아요. 요새 키워드가 뭐예요? 올해 가트너가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10가지 중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 오러베리 컴퓨팅 여기 들어보셨어요? 네, 자율 컴퓨팅입니다. 자율.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근데 매년 그의 그 트렌드를 얘기하는 건데 97년에 가트너는 AI와 데이터 마이닝이 주요 핵심 기술이었다라고 떠들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도를 해요. 저도 기억해 노동부에 과제 많이 했는데 다 낚였어요. 과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낚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돼요. 그 당시에는 왜 안 됐냐면 관계형 기술만 써서 그래요.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상태값만 가지고 하니까 예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과 그때의 다 차이점은 뭐냐? 지금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정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IT 기술이나 신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 같아요. 제 느낌이 한 번에 절대 안 옵니다. 한 번 밀려와서 자 이런 게 미래에 필요해. 그럼 다 실패해요. 한 10년 있다가 또 밀려와요. 다른 이름으로.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지금 빅데이터랑 뭐가 그렇게 다른지 난 잘 모르겠어. 사실은 IoT 똑같습니다. 새로운 용어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반만 이룩한 거예요. 뭐냐? 핸드폰. 우리 손목에 모세혈관 같은 개인한테 핸드폰을 지워준 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이룬 거고요. 그 반쪽은 못 이루었습니다. 맞춤형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요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파레토하고 대비적으로 보셔야 될 게 롱테일입니다. 아시는 분? 아마 이건 아셔야 되는데 이건 상식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존이 요새 지구상에 하나 기업 찾아라 그러면 아마존입니다. 모든 애들과 대적이 돼 있고요. 모든 애들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정말. 근데 얘들이 제일 처음 일어날 때가 이때예요. 그 도서 24죠? 예스24 똑같은 걸 얘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마존이라는 도서 판매로 뜬 회사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들이 모토가 뭐였냐면 야 80-20 룰이 아니야. 인터넷을 그냥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80-20 룰이 아니야. 왜 도서가 왜 오프라인 책방은 책을 다 큰 공간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빨간 건 우리 안 팔 거야. 요쪽에 관심 없는 거. 나머지 20%를 전 세계를 내가 다 먹을래. 이게 그들의 모토였어요. 그게 롱테일이에요. 그 공룡의 긴 꼬리. 인기 없는 책을 내가 매장에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올려놓고 살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그것만 팔아도 이 매출가가 좋다예요. 그래서 요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온라인 서적에 집중을 하게 되고 지금 거의 나이키를 망가뜨리고 있죠. 토이즈러스도 다 망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망했다는 뜻이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이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백화점이 망해가고 있어요. 얘 때문에. 진짜 미국도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두 개 1, 2차의 파레토의 법칙과 3차의 롱테일 이론은 대적해 볼 만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하나가 위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관계형 DB를 버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관계형 DB와 로그성 데이터를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관계형 DB만 빅데이터로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중요합니다. 정보사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3의 불결, 이 정보화 사회를 예견했던 1980년대, 이게 70년대 말, 권력이동 1990년대에 예견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정보화로 빅데이터로. 그래서 지금 뭐 권력이동이 느껴요. 병원, 그러니까 의료계가 금융계가 IT 인력을 이렇게 최근 2, 3년 사이에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엄청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무서워서 사실. 블록체인이 왜 은행계가 빨리 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미래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 여지껏이 과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 사회 속에 살고 계세요. 엄청나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보화가 잘 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보다 빨라요. 미국도 지하철 가면 와이파이 안 터져요. 그래서 미국의 지하철에서는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그걸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미국 사람이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미국은 아직도 책을 좋아해요. 이렇게. 근데 정작 까보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미래의 사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 사회, 혁명 사회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4차 산업 혁명이 뭐냐?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개인화. 왜 일어났냐? 3차 산업의 끝에 얘가 발명이 돼요. 얘가 없었으면 개인은 아직까지 대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됐을 겁니다. 왜 소가 대와 대적이 됐냐면 각각의 의견을 모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야 이게 대의야 라고 얘기하면 대의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핸드폰이 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SNS가 되면서 개개인의 의견을 모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중요해진 거죠. 점점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개인정보를 다루시잖아요. 진짜요. 개인정보 다루는 데가 위너가 될 확률이 되게 많아. 어디나 개인정보 필요하게 돼 있고요. 왜? 그게 지금 롱테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통계로 뽑아내는 게 헤라클의 법칙이라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다 롱테일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화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자, 그 다음이 다양화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야. 왜? 개인 하나하나를 인지하면서 우리나라 5천만이 다 다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다 다양해진 거예요. 왜? 옛날처럼 퉁쳐가지고 대중 딱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가 다 망해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들 음식점 여기 한국에 막 거리 뜨잖아요. 그게 대중 땅 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SNS 터져가지고 그걸 개인이 이거 조합할 것 같아 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성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엔 80%고 대중만 딱 타겟팅해서 마케팅하면 됐지만 달라질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이 비정형화예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개인화되니까 다양성이 생기고 다양화되니까 당연히 불확실하고 비정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진 키워드가 아니라 다 연결된 키워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화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개인을 찾는 그런 거로 갈 거고 아마 저도 지금 학교에 있지만 교육 체계가 다 바뀔 거예요. 제가 요즘 미는 단어가 있어요. 정밀 교육, 프리시즌 에듀케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도 연대 교수들 앞에서 강의할 건데 진짜 교육은 너무 낙후돼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강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아는 형태로 나만이 떠들고 여기는 그냥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중교육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알고 있는 게 다르고 다 하고 싶은 게 다르고 모든 욕망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아는 걸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게 대중교육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 저는 이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라 하여튼 거기에 다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도 똑같은 맥락이 당연히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활용도 고객마다 달라요. 이 다양성을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저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를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긴 저런 데고 여긴 저런 데야. 그럼 난 저긴 이렇게 마케팅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마케팅해야 돼. 이런 자세를 갈 때 재밌어져요. 다양성을 그때. 이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지만 대표님처럼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내 수업에서 써요 그거는. 뭐지 흑부 달리고 까만 깍깍 얼마나 통일돼 있어요. 모든 애들이 다 통일돼 있잖아요. 그게 3차 산업까지예요. 3차 산업이 그걸 깬 거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 모든 게 이 스마트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통신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스마트폰 막 떠들잖아요. 한 100년 후에는 텔레파시를 한대요. 언어도 필요 없대요. 하여튼 뭐 그때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빅데이터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컴퓨터가 병렬화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병렬화. 여러분들 기술을 하시니까 병렬까지는 아셔야 돼요. 기술 안 하시면 그냥 빅데이터 큰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11년 하둡이 나오면서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에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키워드 네이버 트렌드를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왜 11월 7일 날 떴을까요? 2011년? 2011년 초에 가트너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처음 꺼내냈거든요. 근데 11개월 있다가 왜 뜨죠? 우리나라에서? 참 잘했거든요. 여자랑 좀 하고 가야지. 힘든 세상을 보내고 있지만, 예, 이때 제가 이제 정보와 전략위원회 실무위원 그때만 해도 7, 8년 제가 파라파이탈 때라 그런데 불려가지고 예, 여기 나오죠? 이게 네이버 기사에서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거 있어요. 네이버 기사에. 예, 왜 이원석 이름이 이렇게 나왔냐면 요 맞은편에 제가 있어요. 요 맞은편에 민관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프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도 정부에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공공에서. 지금 보고 다 떠 있습니다. 그거가 엄청 그 다음에 카피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그때 뭐 프로토타입 해가지고 막 제가 그때 안식년이었어요. 지금 안식년 7년 전이잖아요. 안식년 때 한 5월부터 3개월 준비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보고 발표했는데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그때도 맨 뒤 보고서 끝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거.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빅데이터가 우리나라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제자 좀 하고 가고요. 자, 2011년 빅데이터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정형 데이터가 아닌 거를 보시면 그게 빅데이터로 느끼면 돼요. 이런 거. 트위터, GPS 자료, 센서, 로고, 웹로그들. 빅데이터는 뭐냐? 이런 바로 이 원석입니다. 빅데이터는 바로 이 원석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뭐냐? 바로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기술.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는. 제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흔히들 요 세 개의 용어를 쓰죠. 볼륨, 버라이티, 벨로시티,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발자취 데이터입니다. 스키드 마크고요. 그래서 시간이 저한테 있나요? 이게 지금 그 화성의 그 공룡의 발자취잖아요. 이거 빅데이터인가요? 발자취라고 했잖아요. 발자취. 빅데이터요? 아닙니다. 지금 저 월성에서 파리 발자취 화성 하나 찾잖아요. 전 세계에 화성 연구하시는 분이 다 와요. 왜? 데이터가 이렇게 귀중해요. 그러니까 얘는 빅데이터가 아니고요. 얘가 빅데이터예요. 아시죠? 다 독감 트렌드. 구글의 독감 트렌드. 데이터가 엄청나서 독감 키워드 친 걸 봤더니 언제 어디에 독감이 날 것 같아. 이게 지금 2011년에 대표적인 빅데이터로 왔던 얘기입니다. 빅데이터가 도대체 뭐야? 자,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빅데이터의 기반의 분석을 세컨드 페이지라고 해요. 왜? 정형 데이터, 아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분석계가 시작된 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빅데이터는 무정형 데이터입니다. 한글, SNS, 이런 비디오 이런 데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다. 무정형, 정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광계형 DB가 아닌 건 다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광계형 DB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빅데이터 안에는 광계형 DB도 들어가지만 특히 이런 게 없이 빅데이터 연구가제예요. 그래놓고 광계형 DB만 하잖아요. 그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한두 개 넣어야 돼요. 정형과 이런 애들 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 계시잖아. 개인정보 패턴 찾고 계시잖아요. 빅데이터 하고 계신 거예요. 영상에서 하고 싶어요. 영상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게 해마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퍼스트 웨이브는 95년부터 11년 하둡이 나오기 전까지 바로 요 영역입니다. 아까 3V죠. 그러면 원룸도 작으면서 왜 광계형님이 그 당시 컸다 그러지만 지금 보면 대발이 핍니다. 사진을 보면 이거 작고 구조화되면서
배치로 돌리는. 그게 과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분석이었다면 정형DB. 그러면 빅데이터에서의 분석은 얘를 포함하지만 여기까지 실시간의 무정형의 무한 데이터, 지속적으로 데이터 막 날라오는데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그래서 이쪽 제가 왜 2011년에 발표하게 됐냐면 이 연구를 거의 90년대 말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스트림 연구를. 그러니까 11년에 이거 해야 되겠다고 딱 오는데 거의 제가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또 보고서를 쓰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런 게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로그성 데이터는 당연히 이쪽에 와야겠어요. 그래서 또 좀 더 분석,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정형이고 저쪽이 빅데이터예요. 퍼스트 무브고 세컨드 분석이다 보면 ERD로 광경DB 하에서 테이블로 저장하는 게 광경DB고 배치로 돌리죠. 양이 커지면 여러분들 광경DB 금방 되는데 왜 그래? 여러분이 쓰는 운영계 광경DB가 아니고요. DWA기입니다. DWA기는 적어도 최대로 6개 정도 CPU 큰 거, 서버가 최대 7개 이상 넘어가면 성능이 안 나요. 큰 거 있죠. 그래서 그때는 돌려놓으면 기다려야 돼요. 병렬로 돌려도. 그거 보시면 아시고. 하여튼 요게 그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형이 무정형으로, 그다음 벌름에서는 무한대로 하도 쓰니까, 그다음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정형 분석은 상태 관리입니다. 통계 뽑기 좋아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 변화 관리. 두 개가 큰 차이입니다. 이 두 개 얘기해 보면 내가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이에요. 근데 이 상태 관리 뭐냐면 내가 이사를 했어 오늘 15일날 이사를 했다고 주소를 변경했어요. 이 상태 관리하는 그 온라인 회사는 가만히 있고요. 변화 관리하는 온라인 회사인데 여러 군데 이사를 해서 옮겼는데 딱 업데이트 하자마자 나한테 날라와요. 아 이사 가셨습니까? 뭐 휴지하고 양초, 뭐 쿠폰이 착 날라오는 겁니다. 그 회사는.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얘는 언제 날라오냐? 31일 날 빌링할 때 날라와요. 빌링할 때. 자 오늘 당신 나한테 얼마 줘야 되는데 이사했 때문에 15일 날 예. 그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개인화냐 통계냐의 차이예요. 상태 관리를 하냐 변화 관리를 하냐의 차이예요. 이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변곡점을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 이게 미래로 가시는 빅데이터스러운 방법이다. 또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파레토의 법칙이죠. 저형 모델에서 여기 집중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를 여기만 보고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라면 얘가 이제 빅데이터로 이 통계적인 모델이 아니라 개인의 발자취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변곡점을 서비스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큰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빅데이터고 그다음에 파이터의 룰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롱테일 룰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빅데이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걸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걸 해서 좌표측을 잡고 여기에 다양성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늙으면요. 아까 늙은 게 아니구나. 5차 산업혁명에 사는 젊은이들은 더 많은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만 해도 코딩 했다 그러지만 저도 옛날에 128개까지 병렬 처리 코딩을 했어요. 박사학위로. N큐브라고 쳐보세요. 128개 정도 그 당시 똑같아요. 지금 하드비랑. 근데 다른 게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를 합니다. 버스로. 왜냐면 네트워크 기술이 없었으니까 90년대 초 80년대 말이니까. 근데 병렬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드를 보면 그 박사학위 때 똑같다고 느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술이라는 게 계속 돌아요. 도는데 다른 형태로 와요. 이게 벌써 이게 늙었나 봐요. 옛날 보이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풀릴 거가 막 보이기 시작하기 하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연구할 때는 안 터질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일했냐면 다 부서마다 벽을 치고 내 데이터만 썼어요. 이 정보화 사회 때. 지금 현재예요. 현재. 왜 그러냐? 분업이 엄청난 중요한 효율성을 주는 도구였잖아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1, 2, 3차에. 그래서
수직 분업적 활용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이 안 되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는 호라이즌 스케일이 모든 부서가 데이터로 연결돼야 되고 모든 회사가 데이터로 연결돼야 되고 전국이 연결이 되면 그만큼 효율성, 효과성이 좋아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웨이브 때는 효율성, 1, 2, 3차는 무조건 효율성, 그 다음에 빅데이터 때는 효과성, 그죠? 이펙티브니스, 개인의 만족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샀을 때 얼마나 날 만족시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게 최적화예요.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는 최적화다. 미래 사회는 이 사람이 아니고요. 저기 하나. 자,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잠깐 봅시다. 빅데이터 기술은 뭐 레디스, 몽고디비 뭐 약간 빅데이터스름한데 카우치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죠? 스산드라. 고도 듣지 못한 뭐 저도 이거 다 트래킹 못합니다. 너무나 이 오픈 소스의 세상은 이 코딩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라 이걸 다 트래킹할 생각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석 방법론을 병렬로 한다는 거고, 병렬의 의미는 얘 누구예요? 손오공이가 잘하는 게 뭐죠? 분신이죠. 분신술. 저기 10명이면 내가 10명을 저기 100명이면 100명으로, 1000명이면 1000명으로. 그게 병렬이에요. 이렇게 분신. 필요한 만큼 CPU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양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를 나는 실시간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한의 컴퓨터를 쓰겠다는 게 빅데이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안 나오나? 이거 맞아.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게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청계천 아시죠? 청계천. 청계천처럼 고가도로를 없애는 거고, 이게 재작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 9시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에 다 철거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9시간 만에. 어떻게 했냐? 요게 다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이 한 500대 동원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맡은 것만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9시간 만에 샥 사라졌어요. 이게 병렬 처리예요. 우리는 청계천 어떻게 했죠? 한 1년 걸렸죠? 철거하는데. 그거는 빅데이터스럽게 처리한 게 아니고, 이게 병렬,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은요, 이거 철거하는 상황까지 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빅데이터가 특히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병렬 처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렬 처리를 뭐 스칼라 써야지 병렬 처리 절대 아니고요. 이 하드웨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독립하신 겁니다. 3.1절은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좋은 거지만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을 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하드웨어 때문에 못한다라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기술을 만든 거야, 병렬 처리는. 왜? 그렇잖아요. PC 조그만 거 하나를 1000대 엮어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왜 못했어요? 옛날에 못했더니 하드 기술이 없어요. 네트워크, 결국은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옛날에 제가 박사학위 때 128개를 했지만 128개를 쓰는 순간 처리 속도가 샥 올라갑니다. 왜? 데이터 통신하느라고. 여기는 하이스피드 네트워크가 딱 붙어 있으니까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드웨어를 안 써도요. 하드웨어를 어뷰즈합니다. 코딩 잘하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그냥 개인당만 만들어요. 그래도 돼요. 왜? 서비스의 만족도가 중요한 거지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개인별로 웹사이트 하시고 클라우드에서 그게 어뷰즈하는 거거든요. 깜짝 놀래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소프트웨어 독립 만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잘하면 기존의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크레인 이거 대신에 엄청난 그 PC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강의 전에 좀 있어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이분이 계속 상을 타야 되는데 수영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암만 길어봐야 100m 안 되잖아요. 근데 뭐 5,000m도 하거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왔다.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OS에서 보면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5,000m를 제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 5,000m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다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5,000m의 경기를 할 수 있다. 옛날에 시뮬레이션에서 5,000m 경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래서 미래 사회는 산업화 사회 대중을 찾았고요. 정보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매핑을 했고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제 클라우드 가면서 개인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사회 뭘까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제가 힌트 드렸는데 최적화 사회. 이거 제가 만든 용어예요. 아직은 안 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빅데이터는 최적화를 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예측? 아니에요. 예측?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으면 그만, 아니면 뭐 틀리면 그만. 근데 중요한 거는 조밀조밀하게 개인한테 최적화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향이 최적화된 어떤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우버 타임, 우버 모멘트라고 그러죠.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인기 끌었어요. 4, 5년 전에 우버 막 터질 때. 한국에서는 안 터집니다. 왜요?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카풀만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눈을 감는다고 해가 안 뜨나요? 뜨게 돼 있어요. 그 우버 모멘트의 정의는 뭐냐면요. 당신 회사에 아직 우리 회사에 우버 모멘트가 왔어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회사가 일하는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했냐를 묻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벌써 4, 5년 전에 쫙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이 용어 자체가 낯설죠? 네, 쳐보세요. 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셔야 돼요. 아까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시는 것 같은 우버 모멘트가 오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미래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를 가지시는 분이 왕이 되시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거 보시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책을 읽으시면 감성지성이라는 걸 써요. 감성지성. 되게 애매하지만 별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뭐 이분이 볼 때랑 다를지 몰라도 감성지성의 정의는 개인지성이에요. 개인한테 개인을 다 바라보는 그 기술이 발전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기술입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고 요새 진짜 몇 번 왔다가 이제 진짜 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고 있고 얘네들이 얘는 지금 요번에 실패합니다. 이번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왔다 반만 성공하고 또 올 텐데 언젠가 올 거고요. 이게 얘 둘이 이제 얘가 좀 더 앞서가 있죠. 자, 그래서 미래 기술을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물론 본인의 전문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이 하나하나의 요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미래 기술로 이루어진 제품들이에요. 이게 미래 기술이에요, 구글이. 근데 저는 여기다 떴어요. 왜냐하면 구글처럼 무서운 회사가 없어요. 아마존과 구글로 이 지구상에 회사는 2개밖에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들 최초 2000년대의 모토가 뭔지 아시는 분? 이불이 마자 말고 그 얘기하면 그 얘기만 나오죠. 구글의 모토는요. 검색 없는 정보 활용입니다. 고객이 검색을 안 하고 그 고객에 맞는 정보를 그 고객이 활용하는 거. 그게 2000년대 초반의 모토였어요. 지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구글 나우를 쓰시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이루어졌어요.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미국에서 구글 브랜드를 다 쓰잖아요. 스케줄러 뭐 해가지고 맵 이런 거. 그러면 구글 나우에 딱 들어가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딱 떠 있어요. 검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걸 찾아서 쫙 나열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미팅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시간대에 레스토랑이 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쫙 맵이 떠 있고. 그게 구글 나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돼요. 왜? 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가면
구글 꼭 쓰셔야 돼요. 되게 편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 이루어졌어요. 검색 안 하고도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 나오니까. 자 이거 뭐예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뭐가 빠진 거죠? 여기 검색이 없는 정보 하려고 했잖아요. 얘는 뭐가 빠진 거예요? 운전자가 없는 주행이잖아요. 운전자가 없는 주행입니다. 얘는 뭐예요? 챗봇. 뭐가 빠졌죠? 나랑 대화하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기계가 대신한 거 아니야. 얘는 어때요? 얘? 정밀의료. 내가 정밀교육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빼왔어요. 정밀의료. 여러분들 자식들은요 병원 안 가요. 치료 없는 건강이에요. 발병 없는 치료. 뭐 이렇게 의미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정밀의료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DNA나 그런 게 미래 예측을 해서. 그리고 얘는 어때요? 아마존. 아마존 고 아시는 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LA 가면 지금 미국에 다 한대요. 들고만 나오면 무인정. 무인 점포잖아 이렇게. 뭐가 빠진 거죠? 여기는 의사가 없어진 거죠? 여기 뭐가 빠진 거예요? 계산이 없는 판매예요. 계산 안 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해보죠. 뭐가 없는 거죠? 사람은 있죠. 사람이 없이 지구상에 노동 없는 생산입니다. 사람이 노동을 안 해요. 그런데 생산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1, 2, 3차 때 필요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두 개를 빼야지. 그건 놔두고 딴 데 가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사는 건 똑같아요.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뭐 이것저것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 형태에서 뭔가 인간이 했던 것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아까 로보 얘기했는데 로보가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요. 로보 얘기 잠깐 하다가 말하는 로보가 왜 안 왔냐? 왜 카카오가 그렇게 카풀을 하려고 난리를 칠까요? 국가적으로 방해해야 하는데 뭐 이슈가 일어나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보는 그냥 당연히 카풀하는 회사인가요? 우보가 현대자동차의 5배래요. 지금 현재 가치가. 근데 카풀만 해서 이렇게 5배가 될까요? 우보가 왜 이렇게 중요한 회사일까요? 카카오가 우버처럼 카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카풀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우버는 지금 카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타고 어디를 가고 어떤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택시기사한테 주는 겁니다. 기사뿐 아니라 회사한테도 준대요. 어디 가서. 왜? 이 딜이 안 되니까. 왜?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지금 그 23andme라는 회사 아시죠? 바이오 회사인데 아까 그 DNA 검사해 주는 데예요. 100불이면 당신의 유전자의 1분인 몇 퍼센트 섞여 있고 뭐 이런 걸 해줘요. 여러분도 하셔도 돼요. 100불이면 돼요. 원가가 200불이래요. 근데 왜 100불 해줄까요? DNA 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DNA를. 그래가지고 작년에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불이 됐습니다. 네. 500만의 DNA를 확보한 순간 네. 그러니까 게임이 달라져요. 근데 이걸 이해해 보세요. 아마 대표님 아실 거예요. 옛날에 3차 그 인터넷 막 뜰 때 어떻게 됐죠? 처음에 클릭만 하면 100원씩 줬어요. 아시죠? 야, 저 회사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100원씩 주지? 왜 저러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그 클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등 하려고. 알려지려고. 이게 홍보예요. 돈을 주고 홍보한 거야. 사이트를. 지금 돈을 주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카카오가 그냥 카풀 없으면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라의 지역의 그 형태가 있잖아요. 회사들의 형태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왜 데이터를 알아야 개인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계로 퉁치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개인화를 타겟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 서비스 받는 것 같을 때 돈을 내놓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키워드가 개인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시고 새해 맞으시는. 근데 여기는 너무 비전이 좋으세요. 진짜로. 그거에 해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계시니까 네, 하여튼 잘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잘 하시면 19년, 20년에 뭐 네, 엄청난 기업으로 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왔죠. 네. 저 웬만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안 와요. 잠자는데 이제 오늘 대표님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가서 해야 되네. 그러고 왔습니다. 하여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